한때 하루 900명이 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며칠 새 400명대로 떨어지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추세, 물론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현 추세로 봤을 때 국내 코로나19가 전환점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수조사가 마무리가 얼추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쯤 그 시점이 어떤 변곡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신천지에서 유발된 이런 대규모 감염 사태가 지역사회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양상은 이 지역사회의 어떤 전파 양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그 검사 결과 그리고 그 잠복기가 지난 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난 네네. 4일 기저질환이 없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소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반드시 예후가 좋으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후가 건강한 사람이 더 좋다라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치사율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기저질환 없는 분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미한 증상일 때 갑자기 급격하게 중증으로 예후가 변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3번째 사망자와 같이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증상 신천지 교인이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31번 환자였죠. 이 환자를 비롯한 신천지 교인들은 2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받고요. 오는 8일이면 격리가 3주째에 접어드는 시점인데요. 잠복기가 2주를 넘는 경우도 있다는데 자가격리 해제 괜찮을까요? 지금 개정된 그 사례정의 칠판에 따르면 확진자는 3주 격리하게 되어 있고요. 접촉자는 2주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신천지 교인이라고 해서 이 지금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신천지 교인과 신천지 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이든 어떤 강력한 조치로 이 신천지 교인만 예외적인 사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가격리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분들은 다른 일반 국민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가격리 해제가 되면 그 사회적 거리를 두는 등 건전한 시민 의식에 동참을 해서 네.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거를 어떻든 막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그런 분들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또 과거처럼 어떤 집단적인 모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네. 예배를 본다든가 이런 행위는 당분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네.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가 될 때까지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가격리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가격리가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남 창녕의 동전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 대표적으로 지금 노래방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PC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초중고생들,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이 무료함을 달래려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노래방이나 PC방이나 이런 데를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방비한 상태로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방역 지침을 어쨌든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가게들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방역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한 사람이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할 때는 소독제로 그 시설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일선 이런 소규모의 어떤 집단, 그러니까 밀폐돼 있는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가게들의 어떤 그 방역 지침을 보건당국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노래방이나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용 물품을 쓰기 때문일까요? 예.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인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가장 유사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사스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특히 뭐 금속류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최대 3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대 3일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우스 같은 것도 플라스틱 재질이고 노래방에 마이크 같은 게 금속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예. 감염자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만약에 노출이 된다면 주변 환경에 뭐 최대 3일까지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물건들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 체계, 방역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방역 지침이 마련이 필요하다. 좀 구멍이 있는 사각지대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또 정부가 추가적인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판매를 50%에서 80%로 늘렸고요. 또 마스크 구매 개수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을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했는데요. 자, 이런 마스크 수급 방안이 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실제로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제한된 공급 물량에서 배분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공적 판매도 과거에는 뭐 여러 모 백화점이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우체국 농협 이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판매를 그동안 하다가 보니까 길게 줄이 늘어서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5시간 기다리고 구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적 판매를 50%에서 80%로 늘리는 방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배분을 할 때 그 배분을 하는 그 기관이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국가기관 아니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대표적으로 뭐 주민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왜냐하면 지금 공적 판매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건 아닌데 약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약국은 DUR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개수에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존에 마트에 몰리던 사람들이 다 약국에 줄을 서게 되고요. 예. 길거리에 한 교차로에도 약국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약국을 방문했다가 다 떨어지면 다른 약국을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계속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 인적사항, 주민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주민센터다 보니까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할 주민들에 대해서 개수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공정성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그러니까 어떤 배급의 전환을 가져야만 아마 어떤 효과가 기대할 수 있지 지금처럼 공적 판매를 단순하게 늘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큰 기대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책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배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를 할 때에는 다른 일반 질병의 환자들이 방문을 해서 약을 사는데 이 기능까지 마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이 사스와 메르스 항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실제 환자 적용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지금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찾았다고 하는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19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예.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개발했던 항체를 대상으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결합력이 있을 걸로 예측되는 애를 찾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찾은 가능성을 예측한 거지 실제로 그 항체들에 대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결합 능력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화능이 있는지 중화능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동물 실험에서 얘네들이 효능이 있는지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상용화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첫걸음 정도를 뗐다고 할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항체로 당장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오는 중국 쪽 보도에 따르면 이 코로나19의 변이주가 나타났다. 그래서 과거의 코로나19를 L타입, L형 그렇게 부르고 새로 변이주를 S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특히 항체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일어나면 결합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중에 실패 없이 진행돼가지고 상용화 된다라고 해도 이 변이주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의 문제를 또 갖게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코로나19가 RNA 기반의 좀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분 전망하셨는데 일단 연구진들의 이러한 노력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주민센터를 마스크 공급 매개로 활용하자는 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